당신이 왜 여기에? 이 건물 청소 담당이라고 들었는데 오, 김철호 씨 당신이었군요? 이럴 수가. 민경이 네가 어떻게? 강남의 노른자 땅. 제가 새로 산 빌딩 앞에서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벌벌 떨리는 그의 손에서 빗자루가 맥없이 떨어집니다. 10년 전 저를 비린내 나는 여자라며 길바닥으로 내쫓고 우아한 여자와 새 인생 살겠다며 당당히 외치던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건물주가 되어 나타난 저를 보며 그는 사색이 되어 묻더군요. 민경이, 네가 정말 이 건물 주인이라고? 위자료 단돈 2천만 원에 쫓겨나 딸과 함께 찜질방을 전전하던 제가 어떻게 10년 만에 전 남편을 청소부로 부리는 회장님이 되었을까요? 그 잘나갔던 남자는 왜 하필 제가 산 건물에 제 발로 걸어들어와 빗자루를 들게 된 걸까요? 10년 전 그 쌀쌀한 가을 저녁,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던 그날의 진실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창밖으로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사진 속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6살의 제가 있었지요. 수줍게 웃고 있는 그 얼굴에는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만으로는 지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세월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요. 제 이름은 박민경입니다. 올해 61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내려면 35년 전 제가 26이던 그 봄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격리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퇴근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 제게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민경아,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중견기업 다니는 대리래. 성격도 차분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고 소개팅이라는 게 어색하게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나갔던 그 자리에서 김철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그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이 잘 어울렸고 악수를 청하는 손은 따뜻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경입니다. 저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묻는 말에는 정직하게 대답했고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당시의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성실하고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좀 더 편해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다고, 언젠가는 과장, 부장으로 승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 번째 만남이 끝날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 씨, 저랑 사귀실 생각 있으세요?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청혼을 한 건 사귄 지 6개월이 되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경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작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철호도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지요. 민경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응, 나도 당신만 믿고 갈게.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방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몇 명 낳을지, 어떤 집에서 살지, 늙어서는 무엇을 하며 살지.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꿈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시댁 근처에 작은 전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결혼 3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저녁에 시댁에 와서 밥 좀 먹고 가. 어머니가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며느리, 오늘 병원 좀 모시고 가줄래? 무릎이 아파서 혼자는 못 가겠구나. 며느리, 오늘 반찬 좀 해놓고 가. 어머니 혼자는 힘들어서 말이야. 며느리, 이번 주말에 집 청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시댁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도와줘. 나 혼자는 힘들어. 나도 바빠. 회사 일도 많고.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신이 해야지. 하지만 나도 직장 다니잖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시에는 그런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그저 묵묵히 참으며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왜 저만 힘들다는 걸 모를까? 왜 함께 나눠서 하자는 말은 하지 않을까? 결혼 2년째 되던 해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몇 번이나 토했고 회사에서도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퇴근한 남편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와,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벌써 2달째래.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는 자세를 바꿔가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기쁨은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왔고 10여 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 제 몸에서 나온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하지만 병실에 들어온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에휴, 딸이네. 뭐, 괜찮아.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지. 남편도 아들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보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아쉬움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제 아이였으니까요. 딸아이의 이름은 민수로 지었습니다. 민경의 민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출근 전에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퇴근 후에 데려와서 밤늦게까지 돌봤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2년 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고 남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야, 우리 아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준호로 지었습니다. 준수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출산 후 제 몸은 많이 상했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허리와 무릎이 아팠고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아들 낳았으니 잘 키워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지만 정작 몸조리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출산 후 3주 만에 다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도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 영양 결핍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봐. 이렇게는 못하겠어.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집안일도 많고 애들도 돌봐야 하는데 회사까지 다니면 무리야. 하지만 돈이 내 월급으로 충분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10년 가까이 쌓아온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35의 나이에 전업주부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후의 삶은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도와드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봐주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하루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변하는 건 아이들이 조금씩 크는 것과 제가 조금씩 늙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손톱은 갈라졌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26에 결혼할 때 그렇게 예쁘다던 내가 이렇게 변한 걸까? 반면 남편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차근차근 승진해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마침내 부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늘어났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외모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면서 몸을 만들었고 피부과에 가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당신 요즘 운동 다녀? 몸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응, 헬스장 다녀. 건강 관리 좀 해야지. 나도 같이 다닐까? 남편은 제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해. 무슨 헬스장을 다녀. 시간 낭비야. 그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다정했는데 이제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던 그 눈빛은 어느새 무관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라해졌고 남편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남편은 스마트폰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가 시험에서 1등 했대. 그래. 준호는 축구부에 들어갔어. 응.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뭐?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어도 남편은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에 들어오고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주말에도 회사가? 응, 해야 할 일이 많아. 처음에는 정말 바쁜 줄 알았습니다. 부장이 되면서 책임도 무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준 적 없는 향수,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보, 향수 바꿨어? 냄새가 다른데.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에서 선물 받았어. 남녀 공용이래. 그래. 근데 여자 향수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요즘은 다 그런 거야. 저는 의심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건 아닐까?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은 유독 시린 늦가을 바람이 불던 저녁이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소복이 쌓여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갈치를 사왔습니다.
신선한 갈치를 골라서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갈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냈습니다. 무와 양파를 썰고 간장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깔고 갈치를 올린 후 양념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간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오늘은 맛있게 해야지. 요즘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정성껏 갈치조림을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질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줄까? 그런 기대를 하며 불 조절을 세심하게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가 맞이했습니다. 당신 왔어? 오늘 갈치조림 해놨어. 당신 좋아하는 거.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또 갈치야?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 집구석에 들어오면 비린내만 진동을 하니 원. 아니,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 사왔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대답 대신 거실로 들어가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고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는 무슨, 나 이제 당신처럼 촌스럽고 말 안 통하는 여자랑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촌스럽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촌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우아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토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애들은 어쩌고. 애들은 이미 다 컸잖아. 딸은 대학생이고 아들은 고등학생이야.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그때 방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딸 민수는 대학교 2학년,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아. 다른 사람 만났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는 금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빠, 설마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진심이야.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 돌보고, 우리 키우고, 집안일하고, 손이 다 망가질 때까지 일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다고요?
민수야, 넌 몰라. 어른들 일은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준호도 울면서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랑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내 엄마 편들 거면 같이 나가.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동안 이 집구석에서 희생한 거 보상받아야겠다고. 희생이라는 단어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희생한 건 저였습니다. 경력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젊음을 포기하고, 오직 이 가정을 위해 살았던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희생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희생했어요? 내가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는 동안 당신은 뭘 했어요? 내가 돈 벌었잖아. 이 집도 내 명이고, 당신이 쓴 돈도 다 내가 번 거야. 이 집 내 명의로 된 거 알지? 위자료로 2천만 원 줄 테니까 이번 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나 강제로라도 짐 뺄 거야. 2천만 원. 20년의 세월이 2천만 원으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갈치조림을 바라봤습니다. 보글보글 끓다가 식어버린 냄비 속의 갈치처럼 제 인생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아 함께 울었고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김철호. 내 놈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단돈 2천만 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 민수는 저와 함께 나가겠다고 했고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아버지와 남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민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일단 찜질방 가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당장 월세를 얻어도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민수는 큰 가방 2개를 끌고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자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일단 오늘 밤은. 엄마가 내일 방 알아볼게.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쉬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잠자리였습니다. 45살, 20년을 한 남자와 살다가 이렇게 쫓겨나다니.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제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왜?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잖아요. 아니야, 민수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약속할게. 엄마가 꼭 성공해서 우리 잘 살게 해줄게. 엄마. 그리고 너희 아빠한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엄마를 버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엄마,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의 비참함, 과거에 대한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저는 방을 구했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을 쓰는 곳이었지요. 월세는 30만 원, 보증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좁고 초라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수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2층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응. 일단 여기서 지내다가 엄마가 돈 벌면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괜찮아요, 엄마. 여기도 좋아요. 민수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천만 원에서 방 보증금과 월세를 제하고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1,800만 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 1년 정도였습니다. 1년 안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신문 구일란을 펼쳐보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10년 전에 회계 일을 했었는데 그 후로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서요. 저희는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을 찾고 있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은 분을 선호해서요. 수십 군데를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경력 단절, 나이, 학력. 모든 것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져 갔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간 다 떨어지겠어.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장통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이라도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지요. 생선가게, 야채가게, 반찬가게. 하나하나 물어봤지만 모두 필요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지쳐서 쉬려고 한 식당 앞 벤치에 앉았을 때 식당 유리문에 붙은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구함. 나이 무관. 경력 무관. 성실하신 분 환영. 저는 벌떡 일어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뒤라 손님은 별로 없었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기요. 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앞치마를 두른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일 힘든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인데? 괜찮습니다. 일당 5만 원인데?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5만 원.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5만 원이라니.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5시 정각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첫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비록 하루 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일자리 구했어. 정말요? 어디서요? 식당이야. 주방 보조일.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일이 엄마에게 얼마나 고되게 느껴질지. 엄마, 괜찮겠어요? 괜찮아.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제가 그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은 무겁고 눈은 감기고 싶었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민수를 보며 이불을 덮어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고 간간히 청소하시는 분들과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만 보였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왔어요? 빨리 준비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시장 가서 장 봐야 해요. 따라와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물건을 옮기는 소리, 값을 깎는 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 갈치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사장님. 비싸네. 8,000원 하면 안 돼요? 에이, 사장님. 그럼 남는 게 없어요. 9,000원 하세요. 됐어요. 3마리 주세요.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흥정을 하며 장을 봤습니다. 갈치, 생선, 야채, 고기, 두부. 장바구니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이거 들어봐요. 아주머니가 건넨 장바구니는 제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팔이 저려왔습니다. 무거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빨리 가요. 준비할 게 많아요. 식당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선 손질부터였습니다. 갈치의 비늘을 칼로 벗기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아야, 뭐해요? 조심해야지. 죄송합니다. 피가 나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물을 썰고 양파를 썰었습니다. 양파를 써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양파 때문에 나는 눈물인지 제 처지가 서러워서 나는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갈치조림 하나요? 네, 잠시만요.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더 몰려들었고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물 좀 주세요. 반찬 더 주세요. 계산이요. 손님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프고 손은 뜨거운 물에 데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손이 심했습니다. 배인 상처, 대인 상처, 칼에 눌려 생긴 멍. 손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래요? 민수가 제 손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이거 일하다 보니까 좀 다쳤어. 괜찮아. 엄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아니야, 민수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픈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도 저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동네 게시판에서 구한 일이었습니다. 한 집당 2시간씩 하루에 2집을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30대 부부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집이 항상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지난번에 대충 하신 것 같던데. 집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변기 안쪽까지 손을 넣어 솔로 문질렀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타일 틈새의 곰팡이를 칫솔로 벅벅 문질렀습니다.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손은 화학약품에 쓰라렸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 돈. 집주인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시간 일하고 3만 원. 시급으로 따지면 15,000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2번째 집은 70대 노부부가 사는 빌라였습니다. 이 집은 첫 번째 집보다 깨끗했지만 계단이 가팔라서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오늘도 왔구먼. 고생이 많아.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 집 할머니는 다른 집주인들과 달리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줌마, 일하다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해도 돼.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물건이 많아서 먼지를 털고 닦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닦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물건들이니까요. 아줌마, 잠깐 쉬어가. 내가 차 끓였어. 할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권하셨습니다. 마셔, 마셔. 일하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차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아줌마, 사정이 어려운가 보지? 얼굴에 고생이 다 써있네.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 힘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어. 아줌마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할머니의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할머니께서 봉투를 하나 더 쥐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받아. 아줌마 딸 학교 다니잖아.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다 차갑게 느껴지는 요즘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9시였습니다. 민수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라면 드세요. 고마워, 민수야. 저는 딸이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16시간을 일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13만 원. 한 달이면 39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방세 30만 원을 빼면 3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에 2,4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2,400만 원이면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어났습니다. 1년 후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500만 원. 할머니께서 가끔 주시던 보너스와 명절 때 받은 돈까지 합쳐서 모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그 무렵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같이 앉아 차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민경 씨, 나 이 가게 팔려고 해. 네. 왜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났거든. 부산으로 가야 해. 같이 가야 하는데 이 가게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야. 아, 민경 씨, 혹시 이 가게 인수할 생각 없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인수한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요? 응. 민경 씨 일 잘하잖아. 손님들도 민경 씨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해. 이 가게 맡겨도 잘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돈이 얼마 있어? 2,500만 원이요. 그럼 충분해. 네. 아주머니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가게 권리금이랑 시설비 합쳐서 5천만 원이야. 근데 민경 씨한테는 특별히 할인해 줄게. 4천만 원만 내. 4천만 원. 저는 2,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1,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2,500만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분할로 갚으면 어때? 한 달에 100만 원씩 15개월 동안 갚는 거야. 이자는 안 받을게.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다니. 민경 씨, 나도 여자야.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특히 아이 키우면서 혼자 사는 건 더 힘들지. 내가 도와주고 싶어. 아주머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도와줄 차례인 것 같아. 사장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이건 투자야, 투자. 민경 씨가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가게를 산다. 정말요? 어떤 가게요? 엄마가 일하던 식당이야. 사장님이 팔겠다고 하셔서. 와, 엄마 대단해요. 민수가 저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제 가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계약을 했습니다. 2,500만 원을 주고 가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열쇠가 너무나 무겁고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경 씨, 이제부터 여기 사장이야. 잘하리라 믿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주일 동안 저에게 가게 운영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료 구입하는 법, 장사 잘 되는 메뉴, 단골 손님 관리하는 법,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경 씨, 제일 중요한 거 알아? 뭐예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야. 진심으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아주머니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가게를 인수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간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한 끝에 가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민경식당. 제 이름을 딴 식당이었습니다. 간판 제작 업체에서 나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이름 맞나요? 민경식당? 네, 맞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정이 가는 이름이에요. 새 간판이 걸리는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민경식당이라고 쓰인 하얀 글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46살 이혼 후 2년 만에 제 이름을 단 가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엄마, 멋있어요. 민수가 옆에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이 사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래, 민수야. 이 순간을 잘 기억해 두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력 메뉴는 갈치조림으로 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메뉴를 단순화했습니다. 갈치조림,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밥과 반찬. 간단하지만 정성껏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노량진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주인으로서 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갈치를 골랐습니다. 사장님, 이 갈치 싱싱해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눈 좀 보세요. 맑잖아요. 좋네요. 10마리 주세요. 네. 손질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장을 보고 돌아와 갈치를 손질했습니다. 1년 동안 연습한 덕분에 손놀림이 빨라져 있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을 냈습니다. 무를 썰고 양파를 썰고 대파를 썰었습니다. 간장, 고추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양념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비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건 제가 1년 동안 배운 레시피였습니다. 아침 6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민경식당 개업이라고 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첫 손님은 7시에 왔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바뀌었네요. 전 사장님은? 네, 제가 인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뭐 맛있는 거 있어요? 갈치조림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싱싱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갈치조림 하나 주세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갈치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깔고 갈치를 올리고 양념을 부어 끓였습니다. 불 조절을 세심하게 하며 졸였습니다. 여기 갈치조림 나왔습니다. 손님이 한 젓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정말요? 네. 간도 딱 맞고 갈치도 부드럽고 전 사장님보다 낫네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의 칭찬에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손님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도 올게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날 하루 손님은 15명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15만 원. 재료비와 운영비를 빼면 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아.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5명에서 20명, 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갈치조림이죠? 네. 오늘은 특별히 신선한 걸로 준비했어요. 사장님, 갈치조림은 정말 일품이에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갈치는 눈이 맑고 살이 단단한 것으로, 야채는 싱싱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양념도 신경 썼습니다. 간장은 좋은 것으로 쓰고 설탕 대신 조청을 넣어 깊은 맛을 냈습니다. 마늘은 직접 다지고 생강은 즙을 내서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민경식당 가봤어? 아니, 거기 어때? 갈치조림 진짜 맛있어. 꼭 가봐. 그래. 그럼 점심때 가볼까? 손님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하루 손님이 50명을 넘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너는 학교 다녀야지. 주말에만 도와줄게요.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결국 민수가 주말에 가게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반찬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딸의 손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대학생 여학생이었는데 성실하고 밝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직원이 생기자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주방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직원은 홀을 관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재료비와 운영비, 직원 월급을 빼고 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아주머니께 갚아야 할 1,500만 원도 차근차근 갚아나갔습니다. 1년 후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주머니께 마지막 100만 원을 송금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빚 다 갚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민경 씨, 축하해요. 잘하리라 믿었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저는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해냈어. 빚 다 갚았어.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제 모은 돈으로 뭘 할까? 엄마가 원하는 거 하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건물을 사야겠어.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고 일요일에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3년 만에 2억 원을 모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저는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할 만한 건물을 찾아서요. 사장님, 투자하기 좋은 건물 있어요? 여기 이 건물 어때요? 시장 입구라서 유동인구 많고 상태도 괜찮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건물은 4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과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거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3억 원이요. 저는 2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건물 담보로 하면 1억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빚을 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자. 이번이 기회야. 저는 결심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건물 담보로 1억 원 대출 가능합니다. 이자는 연 5%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3억 원을 가지고 건물을 샀습니다. 제 인생 첫 건물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유자 박민경.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엄마, 축하해요. 민수가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민수야. 우리가 해냈어. 응, 엄마 최고야. 저는 건물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1층은 제 식당 민경식당을 확장해서 옮겼습니다.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4층은 저와 민수가 사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정말요? 더 이상 고시원 안 살아도 돼요? 응, 이제 우리 집이야. 4층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비하면 궁전 같았습니다. 2층과 3층 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 수익과 합치면 한 달에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출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았습니다. 2년 만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모였습니다. 2년 만에 3억 원을 또 모았습니다. 저는 2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3번째 건물도 샀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건물 3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제 삶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식당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을 고용해서 운영을 맡겼습니다. 저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민경식당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가맹점이 생겼고 2번째, 3번째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5년 만에 전국에 20개의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대표이사,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서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회의실로 들어가 임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 가맹점 확장, 마케팅 전략.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 다니며 피부 관리를 받았고 헬스장에 다니며 몸매를 관리했습니다. 옷도 좋은 것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과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이었지만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변했니? 응, 엄마 이제 진짜 회장님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10년 전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민수도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정말? 축하해, 민수야. 응, 대기업이야. 월급도 괜찮아. 잘했어, 우리 딸. 민수는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회사 근처에 원룸 얻었어. 그래,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혼자 살아볼게. 딸이 떠나고 나니 조금 외로웠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1년 후 민수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내 남자친구야.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남자친구 김준혁입니다. 반가워요. 민수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민수 잘 모시겠습니다.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저는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야,
행복해야 한다? 응, 엄마. 나 행복할게. 엄마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해. 결혼식에는 아들 준호도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떨어져 산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니? 아빠는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1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15억 원이 넘었고 건물은 5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나온 건물 괜찮은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디 건물인데요? 시장 입구요. 4층 건물인데 위치가 좋아요. 투자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6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 나온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좋네요. 계약 진행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현장 방문하시죠? 관리소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서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준비해 주세요. 오후 2시 저는 새로 산 건물로 갔습니다. 비서와 함께 차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코트를 입은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시설 상태, 임대 현황, 수리가 필요한 곳, 뒷마당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뒷마당으로 나가는데 저 멀리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등을 구부린 채 일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저는 관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오늘 새로 뽑은 청소부예요. 김철호 씨라고 하는데 오늘 첫 출근이에요. 김철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 저는 천천히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부르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김철호.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촌스럽고 비린내 나는 여자라며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 우아한 여자와 새 삶을 살겠다며 당당히 선언했던 그 사람. 위자료 2천만 원 던져주고 저를 길바닥에 내몰았던 그 사람. 이제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제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 놓았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주름은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경?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의 초라한 모습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관리소장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 김 씨.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신 박민경 회장님이세요. 인사드려요. 건물. 쭉. 전 남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와 관리소장을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건물이 당신 거라고?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 건물 청소 담당이시군요. 김철호 씨.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민경이 내가 이렇게. 관리소장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리소장은 눈치껏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저와 전 남편 단둘만 남았습니다. 민경아.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했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하셨어야죠. 그 말씀은. 민경아, 제발. 나 좀 도와줘. 그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이 제 깨끗한 코트에 닿는 것이 싫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20년을 당신이 2천만 원에 팔았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씨,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10년 전에 그 박민경이 아니에요.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민경식당 대표이사 박민경.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회장이에요. 건물도 5개 있고 재산도 15억이 넘어요. 제 말에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제 건물 청소부잖아요. 민경아, 10년 전에 당신이 저한테 그랬죠. 촌스럽고 비린내 나는 여자라고. 우아한 여자와 새 삶을 살겠다고.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더 촌스러워요? 누가 더 초라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우아한 여자는 어디 갔어요? 당신 돈 들고 도망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소문 다 들었어요. 당신 사업 망했다는 것도, 집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도, 지금 갈 곳 없어서 이 건물 관리실에서 자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것도. 전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아,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후회요? 그 후회가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관리소장님.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던 관리소장이 달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이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내 건물에서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고 싶지 않아요. 민경아, 제발. 전 남편이 제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무보수로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상관없습니다. 내보내세요. 하지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철호 씨.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준 2천만 원, 10년치 이자 쳐서 우리 딸 민수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뭐? 못하겠어요? 그럼 무단 침입에 업무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민경아, 나한테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10년 전 당신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2천만 원 줄 테니 나가라고. 그 돈에 10년치 이자 6천만 원 더해서 8천만 원 입금하세요. 8천만 원을 어떻게 해? 그건 당신 문제예요. 한 달 안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가 차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출발하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 지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을 만난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청소부가 되어 제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무릎 꿇고 빌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모습.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며칠 후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그 김철호 씨 말인데요. 왜요? 나가겠대요.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하겠대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가게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김철호 씨 아세요?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물었습니다. 왜요? 지방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쳤대요. 뭐라고요? 네. 떨어져서 크게 다쳤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비도 못 내서 퇴원 통보 받았대요. 참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나? 한편으로는 당연히 도와줄 필요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인데 왜 제가 도와줘야 합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주면 내가 약해 보이나? 아니면 이게 진짜 용서인가? 복수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 해가 뜨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영 씨, 병원에 입금 좀 해주세요. 네. 어느 병원이요? 김철호 씨가 입원한 병원이요. 치료비로 3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회장님, 그분이 전 남편님 아니세요? 네. 그런데 왜? 그냥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저는 돈을 보냈지만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일주일 후 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병원 주소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경에게 치료비 보내줘서 고맙다. 익명으로 보냈지만 내가 보낸 거 알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10년 전 내가 너를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때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젊고 예쁘고 우아했지. 나는 허영심에 넘어갔어. 너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느라 늙어가는데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면서 우쭐해졌어. 그 여자가 나를 칭찬하고 떠받들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 너는 맨날 잔소리하고 푸념하는데 그 여자는 나를 이해해준다고 착각했어.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 그 여자는 내 돈만 노렸어. 내 사업이 잘 될 때는 옆에 있다가 망하니까 도망갔어. 내 재산을 몽땅 들고 다른 남자한테 갔어. 나는 빚더미에 앉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연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싶어. 그리고 민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 자격이 없지만 딸이 잘 컸다는 소식 들었어. 결혼도 했다며? 다 내 덕분이야. 준호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잘못해서 고생시켰다고. 민경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무시했지만 넌 나보다 훨씬 성공했어. 자랑스럽다. 정말로. 다시 한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건강해라. 철호.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6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철호를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후회했고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의 여성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지원 신청이 2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다 도와줄 수 있나요? 예산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늘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려야죠. 저는 매달 수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강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경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5세 이혼당한 여자가 어떻게 회사 회장이 되었는지.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잤던 이야기, 식당 주방에서 손을 다치며 일했던 이야기, 파출부 일을 하며 화장실을 닦았던 이야기.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볕들 날이 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지금 이혼 직전인데 힘이 났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도 바꿔보고 싶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해 겨울,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김철호 씨가 돌아가셨대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은 언제예요? 내일이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야 하나? 결국 저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보고 울먹였습니다. 고생했구나, 준호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이름을 부르셨어요. 미안하다고, 민경이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전 남편은 초라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안녕. 지금은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제 무릎에 안깁니다. 민수의 아들, 제 손주입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사랑해. 저는 손주를 안으며 행복합니다. 민수야, 힘들지? 아니요, 엄마. 남편이 잘 도와줘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합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15년 전 찜질방 바닥에서 잤던 그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의 다짐을 지켰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의미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행복이라는 것을,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 남편을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평화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갑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퇴근하세요? 응, 오늘은 일찍 가야지. 손주 봐야 해. 그럼 조심히 가세요. 저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차에 올라타며 생각합니다. 참 긴 여정이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저는 차를 출발시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달리며 저는 웃습니다. 나는 행복해. 진짜로. 여러분, 조강지쳐 내다버리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수보다 용서입니다. 미움보다 사랑입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해집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배우자한테 버림받았나요? 직장을 잃었나요? 돈이 없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45에 이혼당한 여자도 회사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모두 녹아내리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